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3회 토론회 중 그 첫 번째 토론으로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전국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후보 등록을 마친 분 중에서 6분의 후보자를 초청했으며 그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했습니다. 먼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와 직전의 각종 공직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언론기관이 최근 30일 동안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신 후보를 좌석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민주당 이인재 후보입니다. 기호 6번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입니다. 기호 3번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입니다. 기호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보시는 대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후보자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질문, 또 후보 간 상호토론 및 국민들이 직접 만들어 후보들께 질문하는 UCC 동영상 질문,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맺음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진행이 되는 만큼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하는 때에는 사회자가 발언을 먼저 제지하고 5초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토론회를 통하여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비전을 듣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사전 선정한 토론 주제의 범위 안에서 토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만일 위법 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시간은 2분입니다. 이인재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실업자 없는 가정이 거의 없고 IMF 때보다 더 혹독한 불경기가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750만 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 위기에 몰린 시민들이 절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바꿔야 됩니다. 12월 19일이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는 날입니다. 저 이인재는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능과 부덕함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질책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우며 저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지사로서 질풍노도처럼 수많은 개혁과 창조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인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저력을 믿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덕적인 힘과 그리고 과단성 있는 결단력으로 그 저력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앞세우고 지식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서 새로운 성장의 물결을 꼭 일으키겠습니다.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들고 불경기를 몰아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선진 인류 지식 강국을 꼭 건설하겠습니다.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국현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국현입니다. 저는 유한 킴버리 사장을 13년 했었고 또 킴벌리라는 세계적 기업의 북아시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돼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있고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서 비정규직이 850만 명이나 일어나고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이 넘어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그 부모님들이 가슴에 한을 또 아픔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고립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부패 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만이 부패공화국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기후변화 방지 환경보호에 앞서는데 우리나라는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에너지 낭비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정치를 폐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세계화, 중소기업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는 시대를 만들고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구상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존 정치인들은 일자리를 늘릴 줄 모릅니다. 부패와 일자리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이제 이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고 일자리 500만 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내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는 나라, 자영업에게도 희망이 있는 나라, 그것이 온 국민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권영길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60, 70년대 공돌이 공순위로 천대받으며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분들, 열사의 땅 중동에서 5.1달러 벌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분들, 이분들 이 나라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아들, 딸들 하루에 12시간 일해도 고작 8, 90만 원 월급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붕괴된 지 오래돼서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서민이 행복한 시대로 바꿔내야 합니다. 저는 서민이 행복한 시대 만들어서 서민들의 지갑에 한 달에 211만 원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대 걱정 없는 사회, 이게 가능하냐고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가능합니다. 재벌들, 땅 부자, 주식 부자들에게서 세금 제대로 거두면 가능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에게 상속하면서 수조 원 탈세했습니다. 이 수조 원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여러분, 땅 부자, 주식 부자들에게서 부유세, 사회복지세 거두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민생 대혁명으로 서민 지갑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때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 만들어가고 서민 행복 시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회창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2번 꼴찌 이회창이 인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으로
나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칙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끔 핵전쟁 위협을 합니다. 또 한미관계는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주 외교 또 민족끼리 외교 이거 내세우면서 한국은 지금 이 동북아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좌절과 절망의 시대, 자존심 상하는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정권 교체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권 교체라 해서 얼굴이 바뀐다고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진실로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정권 교체가 돼야 합니다. 저희 외창이 반드시 그러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희 비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고 강한 핀란드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5, 6개 합친 그러한 연방제 국가로 대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 연방제 개헌은 구조는 바로 이 나라의 50년, 100년을 내다본 큰 앞으로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으로 세계 속에서 최고의 경제 강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에게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을 드릴 수 있는 국가 개조의 그림을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외창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박 후보의 기조 연설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권 교체할 날이 13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검찰 조사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마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2002년에 김대엽식 공작정치, 2007년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태한 정치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정책 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선진 정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몇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제 근간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아세아 외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일본, 중국, 인도,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 더한 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가 경쟁하는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외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외교도 국력에 걸맞는 외교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형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선봉에 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기조 연설 끝으로 정동영 후보 차례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합니다. 가짜와 위장이 판치고 있는 이번 대선 판도에서 거짓과 진실을 가려줄 힘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탈세, 위장,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는 후보와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 토론을 한다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미국 같으면 BBK 말고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도 이명박 후보는 오늘 텔레비전 토론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명박 후보를 세탁해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후보가 부패한 후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이
김경준 씨를 면회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검찰이 살아야 한다. 이명박 씨를 칠 수가 없다.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 검찰이 살아야 하니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도 살고 너도 산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생매장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은 협박, 회유, 유린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는 실종됐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덕목은 신뢰입니다. 대통령의 신뢰 등급이 그 나라의 신용 등급입니다. 신뢰와 정직, 이것이 또한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신뢰와 정직을 기본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섯 후보의 기조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의 의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의제는 사전에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 회의와 회의의 검토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의제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 활성화가 22%, 대북정책과 국가안보가 19.7%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이 16.8%, 정부 조직 개혁 15.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오늘 1차 토론회 주제는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그리고 권력 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입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이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입니다. 봉함되어 있는 질문지 봉투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후보자들께서 모르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개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들께서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어떤 참고 자료도 갖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차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제,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현안 문제, 외교 분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 매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문국현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지금 동북공정이 중국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난 6자 회담 기간 한 7년 사이에 북한의 중국화의 그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북한의 많은 자원을 장기적으로 그 계약해서 탄광 개발이라든가 지하자원 개발권을 확보한 데 이어서 또 낮은 선봉의 항구를 50년 조차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에는 이 만주에서 낮은 선봉에 이르는 고속도로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중국에 너무 경도되도록 놔두는 것은 동북공정의 그 의도야 어떻든 간에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통일, 경제협력에 큰 장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내년 중에 반드시 이뤄서 핵무기 제거에도 대처하지만 또 군사 대치 관계를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동북공정과 우리 남북한의 미래가
갈등을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정말로 그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공정 내걸었을 때 우리 자존심 얼마나 상했습니까? 찬란한 우리 5천년 문화가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당당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일변도의 그런 외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남북이 하나로 손잡고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독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맞서 가야 할 겁니다. 중국에도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한미 동맹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자간 안보 체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자간 안보 체제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자간 안보 체제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이렇게 러시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다자간 안보 체제는 호혜 평등의 체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갑시다. 그리고 한미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평화와 통일의 국가를 건설해 갑시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동북아 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군국주의에 맞서는 길입니다. 네, 다음은 이회창 후보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네. 주변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없다. 독도 문제에 관한 우리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한 앞으로의 한중 관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또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 공정 문제는 바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또 앞의 역사에 대해서 이 나라의 제2세들이 어떻게 한중 관계, 한일 관계를 생각하느냐 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됩니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역사의 진정성을 알리고 그런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또 관철시켜야 합니다. 동북공정, 특히 동북공정의 경우에 2004년 8월에 한중 간의 해결의 일단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성실히 그걸 이행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또 우리 국민에게 우리 역사의 정통성, 정체성을 교육하고 지키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역사의 인식이 일본의 제2세들에게 앞으로 한일 관계 나아가서 이 동북아에서의 일본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과거 역사를 미화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네, 외교 분야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이제 이명박 후보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은 분명히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의 통일을 전제로 해서 중국은 지금 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일본에서도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정한 평화는 독일과 같이 패전 후에 유럽 모든 국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EU가 통일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북아의 평화를 매우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강화를 해야 합니다. 또 특히 경제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토에 관한 하는 일절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세아 역사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도 그렇고 모두 미약합니다. 우리 역사학자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선진국 역사학자들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에다 부회장이 2004년도 와서 중지를 하겠다 했습니다만은 잠시 잠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더 강한 대처를 국가와 또 역사학자들, 민관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동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대한민국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외교를 잘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국은 미국입니다. 한미 관계를 새롭게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분단된 한반도의 이 잘린 구조 속에서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동북공정과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눈치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공정 노골적으로 아마 달라들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여전히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이익을 지켜가려면 한미 관계를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이 60년 분단 구조 이것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한미, 한중, 한일 간의 긴밀한 외교를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인재 후보 차례십니다. 예, 중국의 그 동북 공정으로 인한 만주 지역의 우리 찬란한 고대사 침탈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저 몽골, 위그르, 그리고 티베트, 월남 이 지역의 공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우리 고대사에 대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은 만주에 있는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통일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가지고 경제력, 문화력으로 옛 우리 고대사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분명한 영토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독도 심해저에 있는 거대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불타는 얼음 이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쓸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가 묻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더 집요하게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외교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생각 잘 들으셨지요. 이제 다음 토론 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입니다. 이번 토론은요, 한 후보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한 후에 나머지 후보가 그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모두 발언을 한 후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론하시는 후보들께서는 모두 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을 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와 관련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자가 적극 제지하겠습니다. 지난 3일이지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계획된 이 6자 회담의 개최 여부도 정하지 못하는 등 이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각 후보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을 듣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영길 후보가 모두 발언을 먼저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북한 핵이 불능화되고 있고 북미 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민을 활용,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북한 핵 실험했을 때 각 정당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청와대 열린우리당 대북 포용 정책 제고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 전쟁 불사론 들먹이면서 인도적 지원 중단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 권영길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서 북 최고인민회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 받아냈습니다. 저 권영길이 민주노동당이 위기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정책으로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 권영길 한반도 평화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비무장지대
철책을 철거 평화지대로 만들고 세계 어떤 생태 관광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이산가족 상시 매매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장기간 체류하는 가족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사회 문화교류 협정으로 전면적 교류를 단행하겠습니다. 저 권영길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권영길 후보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이회창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난 2002년 대선 직전에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당시 권영길 후보, 또 노무현 후보, 또 정몽준 후보 이렇게 모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권영길 후보, 노무현 후보는 북한 핵은 실제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럴 때일수록 큰 규모의 지원 협력을 해야만 북한 핵을 나오지 않도록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북핵 사태 위험을 몰고 왔습니다. 과연 당시 권영길 후보가 제대로 남북 문제를 판단을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지금 비핵화 약속을 받았다 하는데 그 약속으로 과연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너무 핵 문제를 안이하게 무지갯빛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반론 이명박 후보 해주십시오. 글쎄요. 권영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북한 핵의 문제에 관해서는 통상적 여러 남북 관계에 있는 문제, 예를 들면은 비무장지대 철책을 없앤다든가, 면회소를 더 만든다든가, 이 정도 여러 일 중에 하나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의 문제는 남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을 받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핵의 문제는 동북아의 위협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것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권영길 후보가 가서 누굴 만나서 핵을 없애기로 했다, 합의했다. 이 말 한마디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육자회담이 벌써 94년도 또 쭉 계속되는 회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반론 이어서 정동영 후보 해주십시오. 권 후보께서 평화협정 그리고 경제공동체 형성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평소에 주장하시는 한미동맹의 해체 이 분야는 제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외교는 현실입니다. 이 견해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공조는 강화돼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 공조를 병행해야 합니다. 남북 공조, 한미 공조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병행할 때 우리의 역할이 생깁니다. 다자적 틀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육자회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이제 핵 불능화 못 쓰게 하는 것 12월 말까지 이거 약속 지키도록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북한에 대한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이제 2008년을 한반도의 신기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인재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예, 권영길 후보의 말씀은 지나친 낙관론에 기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핵 불능화 단계에 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정전협정 체제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고요. 왜냐하면 핵 불능화 다음에도 지금 핵 프로그램 신고도 있고 또 핵물질, 핵무기 신고도 있고 해체도 있고 아주 산적한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실험 직후에 권영길 후보께서 물론 의미가 있겠죠.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한 거 긍정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핵실험 이전과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정세가 얼마나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이런 정세의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지나치게 그것이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처하셨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셨고요.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우리 권 후보님 생각은 몇 가지
부족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북한의 핵은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위협을 가해도 또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자회담만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될 때 한미동맹을 해체한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핵무기 개발을 왜 북한이 했는가 보면 결국 봉쇄 이후에 오는 기아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북 관계에서는 항상 경제 협력이 같이 가야지 이것을 군사적 처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이 다섯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러 후보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변화돼서 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만들어질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의 변화를 읽지 못하면은 북한 핵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북한 핵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합의된 것 실제적으로 누가 위배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위배했습니다. 금융봉쇄, 경제봉쇄 해제하기로 한 것 약속 이행 안 했던 겁니다. 경수로 건설하기로 한 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은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북한 핵실험했고 이제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면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주도하면서 북미 간의 이 갈등 관계가 정말로 정상화돼서 외교 관계가 수립되도록 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 체제 번복 정책에서 이렇게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군사적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했다가 외교적으로 붕괴시키겠다 한 방침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내 임기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을 권유했습니다. 남북이 하나 돼서 육자회담 속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풀어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북미 관계를 보지 않으면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회창 후보 대북 정책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북핵 문제는 아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우리의 문제다.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또 우리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제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핵 불능화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실하게 핵 프로그램, 모든 핵 프로그램이 신고가 될지 또 핵 불능화가 된다 해도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기존 핵의 폐기가 과연 될지 아직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이러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분명한 원칙과 또 거기에 합당한 아주 효율적인 협상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주의와 국제 공조로 분명하게 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저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주의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와서 돈 주고 지원하고 하면 어느 바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돈 주고 지원하면 핵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말, 저는 아주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협조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준다는 이러한 분명한 원칙이 있는 태도가 북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하게끔 결의하게 하는 가까운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섯 후보가 차례로 반론을 하시겠는데요. 이명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회창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정책은 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핵이 폐기되기까지는 완전히 남북 간의 관계는 단절돼야 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계속 반론 더 시간은 있으신데요. 뭐 좋습니다. 저는 뭐 예, 여기다 비슷해서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예, 그럼 이따 답변 시간에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이제 반론은 정동영 후보 차례십니다. 저는 이회창 후보님과 생각이 분명히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두 분의 생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햇볕 정책으로 돌았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면서 미국과 엇박자나고 있는 셈입니다. 부시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대북 적대시, 대북 무시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180도 바꿨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정동영의 정책과 가장 닮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북한은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안 한다 하는 입장을 바꿔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그것을 육자회담에 돌리는 방식으로 활성화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대북, 대미 접촉 외교 강화해서 단시일 내에 북핵 문제 이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네. 확실히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반론해 주시죠. 예. 이해창 후보님 접근은 그 정치 군사적인 문제, 이 북한 핵 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하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경제 협력 이런 분야는 이제 비정치 군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조금 혼동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핵은 물론 제거돼야 됩니다. 또 국제 공조 튼튼하게 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 분야를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가지고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남북 간에 자꾸 상호주의 가지고 문제 있지만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주고받는 뭐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남북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 평화의 틀을 넓히고 또 상호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통일로 나아가야 되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치 군사적인 문제하고 경제 협력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네. 생각하고 상호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가 반론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상호주의는 그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박 후보 또 이회창 후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상호주의는 현재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괄 처리 방식과 아주 반대되는 방식입니다. 일괄 처리 방식에 의하면 내년 안에도 북한과 미국은 핵 폐기를 완성하고 북미 수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북한에 미국의 외교 연락소가 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속화시켜서 내년에 북한과 미국의 수교 그리고 남한과 북한, 미국이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러시아가 포함이 되고 캐나다, 일본까지 합해되는 환동의 경제협력 벨트를 만드는 것은 이런 그 상호주의가 아닌 일괄 처리 방식을 믿는 데서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권영길 후보 차례신데 반론 1분 해주십시오. 임명박 후보님, 남북 적대 시대인 60년대의 방공투사 모습 같네요. 저보고 묻지 말고 지금 여기 있었어요. 예, 이해창 후보님. 아까 또 동의를 하셨으니까 똑같이 뭐 나중에도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있으니까 대상자만 물으세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시대, 남북 철도 개통 시대를 60년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화해와 평화의 시대입니다.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선도적 군축으로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우리 병력을 50만 선으로 줄이겠습니다. 남북 군축 협상 통해 가지고 각각 30만 선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임기 내에 국방비 줄여서 75조 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쓰겠습니다. 이해창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네,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다섯 후보의 의견 잘 들으셨지요. 이회창 후보께서
다른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차례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말씀 듣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반도 문제는 이중구조의 모순구조라는 것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북과 평화 교섭을 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군사적으로 17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또 핵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또 대립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립관계에서 평화롭하니까 이걸 약화시키자, 또는 평화롭하기 때문에 대립관계를 무시하자, 이러면 이것은 우리의 모순구조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북 문제의 본질을 갖다 모르고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이 지금 햇볕 정책으로 갔다. 이것도 저는 참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엄격하게 상호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불능화도 tit-for-tat라 해서 하나 하면 거기에 따른 걸 주겠다. 이게 지금 핵불능화의 프로세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국이 그냥 주기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거 핵 폐기를 전제로 딱 하고 있습니다. 핵 불능화된 후에 단계적인 어떤 절차는 취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소위 연계된 상호주의지,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저 미국이 먼저 주고 상호주의 무시하고 주겠다. 이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말하는 소위 사후인식의 편견이라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남북관계는 이 길밖에 없다.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김대중 정부 때 제대로 끼웠더라면은 그럼 아마 건전한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왔을 것이다. 저 북에 대한 지원 협력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돼야지, 진정 핵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남는다면은 그게 무슨 진정한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후보가 모두 발언해 주실 차례입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게 분열되고 갈등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전쟁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동포 2,300만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통일되기 전까지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 10년 동안에 북한 주민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핵무장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간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협상으로만 단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자회담이라는 그런 국제 공조를 통해서 그래도 가능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거기 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핵이 폐기되기 전에 우리는 거래를 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획되겠지만은 거기에 인도적 협력도 해야 됩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럼 문제, 납북자 문제, 이런 반응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강력하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을 시켜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주민과 북한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론들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명박 후보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신뢰 그리고 일관성입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말을 바꾸셨습니다. 작년 핵실험 때는 전쟁 불사론을 가깝게 외쳤고, 그리고 북미 대화가 시작되자 유화론, 신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이회창 후보께서 출마하고 나니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고 또 철회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했다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이행할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저는 오늘 하신 말씀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에서 당당함이 생명입니다. 뒷거래 외교를 통해서 백악관 부시 대통령 면담 추진하려다가 국가 망신시킨 것, 나라 망신시킨 것, 이런 외교 가지고 어떻게 당당한 외교합니까?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 실패한 지도자라고 매도해놓고 어떻게 시간이- 김정일 위원장 설득한단 말입니까? 시간이 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예, 이명박 후보께서 햇볕 정책 10년이 이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은데, 물론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한 거 이거 중대한 도발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햇볕 정책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권 때의 그 북방 정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의 흐름이었고, 또 그런 그 핵 개발과 같은 돌발 변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평화 공존의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핵 포기 때까지는 그러면 그냥 인도적 지원 정도 이런 것만 하고 다른 교류 협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을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남북 관계 또 국제 공조 종합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저는 대통령은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미국과 북한이 빅뱅, 일괄 처리 방식에 의해서 핵 폐기를 동시에 이루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또한 핵 폐기 시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올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했는데, 사실 핵 폐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잘 노력하면은 내년도에 북한 미국의 수교와 함께 내년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 반드시 이룰 것이 그 미북 수교, 북미 수교와 함께 핵 폐기입니다. 이런 3,000불을 국민소득을 올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반론은 권영길 후보 차례신데요. 남북 관계가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수구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님 여전히 수구 보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를 북방 한계선에서 읽고 있습니다. NLL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화약고입니다. 이 화약고를 제거하지 못하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에 근거도 없는 NLL 영토선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은 전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해 어로 공동구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을 경비하는 남북 공동경비군을 창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후보께서는 이 NLL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영토선으로 고집하고 계신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회창 후보 끝으로 반론해 주십시오. 남북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가서 남북 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자리에 가서 달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것은 무늬만 보수지 진짜 보수가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토선 문제가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영토선이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 이거 참 저는 해괴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영해 경계선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쭉 우리의 영토 주권에 미치는 한계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 50년 이상 남북이 서로 존중해 왔습니다. 이걸 지금 바꾸자는 건데 지금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영토선이 아니면 무슨 선입니까? 저는 이 문제는 좀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명박 후보께서 각 후보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정책을 토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께서는 어떻게 그냥 전쟁을 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 이야기를 믿고 대한민국 검찰을 믿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정동영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혹시 북조선 검찰이 와서 조사했다면 믿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찰을 믿어야 합니다. 2002년도에 그러한 검찰이 권력과 합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제대로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유연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북한이 항상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보듯이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있겠지만은 우리는 북한을 설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왜 일관되지 않았느냐. 저 인터넷을 쭉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아마 우리 이해창 후보께서도 저는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저의 일관된 정책을 잘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 뜻을 가지고 출마를 하시려고 변을 짜는지는 모르지만은 제대로 보시면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비핵 3천, 북한을 강력하게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육자회담의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돼야 되지만 남북 간의 문제도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정동영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 관련해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웃더라도 짚을 것은 짚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얘기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자와 동업하셨지 않습니까? 동업할 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동업하셨습니까? 아니면 범죄자와 동업을 하더라도 사리 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동업하셨습니까? 범죄자인 줄 알고 동업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범죄자인 줄 알으셨습니까? 이거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권력기관의 자율, 즉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악용해서 검찰은 이명박 후보 품에 안겨버렸습니다. 김경준 씨 메모, 서툰 한글이었습니다만 한국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이명박 이름 석자를 빼주면 징역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 경악할 일입니다. 자, 이런 검찰, 저는 불신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 관련해서 시간 없으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외교는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 인내 있게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개성공단 만들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설득해서 육자회담 재개시켰습니다. 미국과 북한 설득해서 9.19 공동성명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실력 갖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주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에 대한 모두 발언을 듣고 각 후보들의 반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가급적 토론 주제, 범위 안에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토론위원회 관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인재 후보부터 이제 차례로 반론을 1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영 후보께서 다른 이야기만 하셔가지고 반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동영 후보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셨으니까 제가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재작년에 9.19 의장 공동성명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의장 공동성명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매체들이 북핵 타결이라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북핵 타결이 됐습니까? 작년 10월 9일 날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했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시간과 그리고 모든 준비할 여건을 마련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세의 변화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했지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평화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잘 통한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다 됐습니다. 문국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정동영 후보께서는 그 개성공단의 역사가 이미 2000년서부터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2004년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개성 프로젝트의 나중 완성 또 제품이 생산되는 단계에 들어오셨는데요. 이거를 너무 낭만적으로 얘기하시고 유럽으로 가는 열차표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한 단계 더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가속화해가지고 온 국민의 관심을 남북 간의 군사 대치라든가 핵무기에 대한 이런 그 대처 방안에서의 국가적 이견을 노출할 게 아니라 의견을 집중해갖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가속화했어야 되는데 너무 낭만적으로 접근하신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서둘를 수 있도록 국가적 의견을 집중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길 후보 반론하시죠. 정동영 후보님, 대한민국 검찰 이명박 후보 대변인 되고 경호실장 된 거 맞습니다.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북핵 문제 토론회 한번 하죠. 예.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불씨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대북 억지력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 성격 스스로 바꿨습니다. 미국 세계 제패 전략에 따른 그런 기동군 편성입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평택 기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 미군 기지는 대중국 견제 기지입니다. 이것 없애지 않으면 한반도 전쟁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한 미군 단계적 철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주한 미군 철수 네. 반대하고 있던데 주둔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주둔 요구하고 있던데 네. 그렇습니까? 이해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남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반도 구상과 대북 정책을 마구 혼동하고 있다. 한반도 구상은 우리가 이북과 같이 가는, 북한과 같이 가는 미래의 그림을 얼마든지 장미빛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미래를 우리는 그려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 북한을 동반자로 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대북 정책입니다. 대북 정책 자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이고 냉철해야 합니다. 한반도 구상은 이상이고 그림이지만 대북 정책은 현실인 것입니다. 이걸 혼동하면은 대북 정책 자체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된다. 이 점을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걱정을 합니다. 또 지금 이명박 후보께서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는데 뭘 못 읽은 것 같다 했는데 아마 한글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글인데 분명하게 다른 내용을 말한 것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좀 더 서로 연구 좀 하십시다. 이제 이명박 후보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로 한 가지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한다면은 이번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NL선에서 공동 수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고 북한은 훨씬 우리 영역 내에 들어와서 영해에 들어와서 평화 이용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것을 지지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는 개성공단 2000년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아산에서 현대 아산에서 일을 전형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부총리 되셨는데 그건 또 자기가 했다고 좋은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시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같이 있다가 거기서 할 거 다 했죠. 부총리도 하고 당회장 2번 하시고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당을 확 뽑아서 다른 데 와서 당명을 받고 다른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데만 찾아가시면 안 되고 일관되게 쓸든 좋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동영 후보께서 이제 반론에 대한 답변 2분간 해 주십시오. 좋은 반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교안보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 특히 저와는 철학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정책 실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북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강경정책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가 퇴진했습니다. 철진한 강경파 노선을 지금 뒤따르고 있는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견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60년 만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을 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60년 이 분단의 구조, 정전체제, 저는 공교롭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일에 태어났습니다. 운명적으로 이 휴전체제를 뜯어내라는 소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평화협정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미, 한중, 한일, 한러 협력 강화하면서 평화협정 체제를 임기 중에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한반도 평화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속에서 경제 영토가 넓어집니다. 젊은이의 일자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꿈입니까? 금강산 이회창 대통령이었으면 개성공단 됐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었더라면 지난 10년 민주정부, 평화정부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 8월 북경올림픽에 가는 공동응원단 평양역 지나서 북경역 가는데요. 제가 대통령 되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경의선, 경원선 관통해서 시베리아로, 만주로, 유럽으로 연결하는 경제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젊고 역동적인 지도자가 꿈꿀 수 있는 미래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퍼주기 논쟁이니 대북 무슨 봉쇄니 하는 이런 얘기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북 정책을 갖고 계신지 이인재 후보가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핵 보유함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균형이 일거에 파괴됐습니다. 지금 자꾸 정동영 후보께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 엄중한 사태를 외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 국제적인 분쟁도 계속돼가지고 우리 한반도의 안정이라든지 평화에 오히려 저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자회담의 틀 이것을 잘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처럼 자꾸 공조에 엇박자를 놓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또 북한 핵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본격적인 의제로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예정대로 잘 이 북한 핵 폐기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볕 정책이 이제 평화 공존의 틀에서 평화 공영의 틀로 발전돼야 된다. 그래서 생산적 햇볕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북한이 스스로 개방 개혁의 길로 나가게 돼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론은 문국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인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육자회담의 틀을 잘 활용하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이런 것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틀 속에 이 핵을 없애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둔 정책은 옳다고 봅니다만 아쉬운 것은 역시 외교는 이제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연해주 또 블라디보스톡 이북의 감차카까지 사할린 감차카 일대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반도로 끌어오느냐. 그래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가미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영길 후보 반론하십시오. 이인재 후보께서는 당적을 바꾸는 만큼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자민련 국민중심당에 계실 때는 대북 정책 강경자더니 또 민주당에 있을 때는 햇볕 정책 개성자를 자처했습니다. 오늘은 또 수구 보수로 돌아가고 있네요. 특히 이인재 후보의 인도적 지원 정책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호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먹는 것 갖고 흥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후보께서는 인도적 지원 중단 강하게 요구했었고 또 대북 제재 규제를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햇볕 정책을 내걸었다가 오늘 와서는 또 우리 이명박, 이회창 두 후보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도적 지원 입장에 대해서는 뭐고 대북 핵 정책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의 정책이 대북 정책이 마치 바뀌어가지고 네오콘 시절과 달라졌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미국의 정책을 좀 정확히 아시는 게 좋겠다. 미국은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네오콘이든 또는 비네오콘이든 확실한 것은 핵에 관한 한 핵의 실질적인 해결이 없는 한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이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은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무슨 평화협정이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전에는 안 된다는 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북미 관계가 잘 되면은 금방 핵 문제 해결 전이라도 뭐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마치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북핵 해결과는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 참 대미외교의 본질을 못 보고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오늘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누구나 반대할 이유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통일을 평화적으로 하자는데 진보 보수라는 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걸 골동 보수다 이렇게 몰아쳐서도 되질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가까운 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합리적이고 라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6자 회담에서 우리가 공조를 잘해야 합니다. 전부 따로따로 놀게 되면 북한이 그걸 이용해서 핵의 보유를 오래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자 회담을 잘 그걸 하고 특히 북미 간의 협상 또 남북 간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동영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이인재 후보와는 햇볕 정책이라는 점에서 뿌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6자 회담의 참가국 모두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한나라당과 우리 이회창 후보님께서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6자 틀이고 두 번째는 병행론입니다. 한미공조, 민족공조, 남북공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미관계에 신뢰가 없잖아요. 남북관계에 신뢰가 약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한국이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 대통령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와 남북공조가 두 바퀴가 굴러가야만 우리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려 하고 미국은 우리를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빠지면 과거 문민정부 시절처럼 우리가 완전히 소외되고 귀동냥이 나는 신세가 될 겁니다. 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님 됐습니다. 되면 저는 5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인재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권영길 후보께서 주신 질문 답변을 드리면은 저는 인도적 지원의 중단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북한 핵 개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 9.19 성명 때 북한 핵 다 해결이 된다 이랬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집요하게 핵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믿었고 그래서 그 북한의 핵 야망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야만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북한 핵 개발에 관해서는 강력한 국제 공조 대응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저의 우려대로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하지 않았습니까? 핵 보유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당장 우리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재래식 전력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아니라면 지금 남북한의 이 군사 정치 균형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적인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을 중단을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 중단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상황이 호전이 되면 개시하더라도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신공격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민노당의 명예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창 후보께서 북핵 해결하고 상관없이 제가 북미나 북일 수교 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이런 걸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를 하신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북한 핵 타결과 함께 북미 수교 또 평화협정 체결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대북 정책을 더 넓혀가지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방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북 정책 관련 토론 마지막으로 문국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제 반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간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핵무기는 우리에게 모두 충격이었습니다. 또 그대로 놔두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통해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남한, 북한이 경제적으로 연계되고 러시아와 연계가 되고 캐나다, 미국, 일본과 연계돼서 제2의 경제 성장 엔진을 환동해에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을 만나러 갔었을 때 푸틴 대통령께서도 이 환동해 경제협력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사하린, 캄차카, 동러시아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한국인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히 없애는 방법으로서 북미 수교와 함께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서 제2의 성장 엔진을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를 통해서 만들고 에너지 안보 협력기구를 동북아에 만들고 블라디보스톡을 우리의 제2의 LA로 만들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한반도 이북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네. 문국현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권영길 후보부터 이제 차례로 반론하시겠습니다. 문국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북 미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는 어느 방송 토론회에서 현재 노무현 정부는 너무 자주적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미국과의 공조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노무현 정부가 친미적이고 종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뜻보다는 미국의 뜻에 따라서 이라크에 파병했고 평택 기지 확장했고 한미FTA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국현 후보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이보다 더 친미적이고 종속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뜻에 따르면은 북핵 문제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적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회창 후보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북미 수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문제에 있어서 핵 문제에 있어서는 북미 수교가 상당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남북이 진실로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핵 문제에 있어서도 육자회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은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남북 간의 핵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게 국제 공조인 육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남한이 지원 협력을 국제 공조의 틀을 밖에서 계속 주기 시작하면은 북한은 남에서 지원 협력을 받는데 육자회담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핵 문제는 북미 수교도 중요하지만은 남북 간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이제 이명박 후보께서도 발언해 주시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육자회담 중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 또 밀도 있게 협상을 하는 것, 남북이 밀도 있게 협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육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반도의 우리가 경제 교류를 통한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주장하고 싶고 또 이 자리에서 친미 반미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친미 반미의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이 21세기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익적 차원에서 외교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안보 문제나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미국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친미 반미의 이분법 네. 분류는 잘못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이제 반론하실 차례입니다. 문국현 후보께서 북미 수교를 핵심으로 짚은 것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미 수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건 자동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 핵 문제 풀려가는 것과 병행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미 간에는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신뢰 없는 두 사이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공조, 한미공조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변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 생산 시설 그리고 연료봉 공장 이 세 가지 불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이것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서로 약속했던 테러 지원국 해제, 미국이 신뢰를 지키도록 또 새 대통령 당선자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새 대통령 역할에 따라서 신용이 없는 신뢰가 없는 북미가 한쪽은 핵 폐기를 하면서 네. 한쪽은 또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돼서요. 이제 이인재 후보가 반론 1분 해주십시오. 예, 우리 문국현 후보께서 북한의 핵 보유가 북미 수교 기회를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게 나쁜 뭐 잘못된 견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한이 핵 의지를 일찍이 포기했다면 북미 수교 벌써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동의 경제권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또 러시아 여기에 다양한 에너지라든지 또 관광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협력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서해 NLL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평화적인 경제 특구로 이렇게 건설 물론 남과 북이 합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환동의 경제권 대비해 가지고 북한과 또 러시아 협력을 추진해서 자원 또 여러 가지 관광 이런 통로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께서 각 후보들의 반론에 대해서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는 반미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는 친미적으로 보였던 그래서 파병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첫째, 둘째 가는 규모로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좀 혼란시킨 거가 있고 세계를 좀 혼동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또 엇박자가 났습니다. 미국은 일괄 처리, 빅뱅 방식으로 내년에 평화협정과 종전 선언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핵폐기 이전에 하려고 한다면 미국과 완전히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미국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했다. 이런 그 말씀을 제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이 친미냐 반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용미라고 하나요?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미국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아까 정동영 후보께서 신뢰가 아주 필요하다. 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또 전 세계에서 신뢰의 상징이어야 되고 또 우리 동양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 또 북한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문화까지도 다 이해하는 그런 그 다문화 다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환동의 경제협력 벨트는 아주
북미 수교의 꽃이라고 봅니다. 인건비가 세계에서 가장 싸고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리고 미국의 시장, 캐나다의 시장, 일본의 자금, 우리의 경험이 결합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쪽에서만 20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큰 기회입니다. 외교는 경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의 60여 분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으로 각 후보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시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5분을 넘어섰는데요. 벌써 한 1시간 25분여 동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에 질문 답변하실 순서가 이제 UCC인데요.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그중에서 이제 위원회가 엄선한 UCC 동영상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질문 화면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사는 홍인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피랍 사태가 2건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만약 또 피랍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 피랍 사태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시고 만약 또 그런 피랍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 이회창 후보부터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 1분 30초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정부의 제1차적인 의무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랍된 국민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또는 관계된 NGO나 또는 국제사회의 여러 기구들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빼내와야 합니다. 데려와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가령 국제적으로 룰이 되어 있는 테러 단체와 직접 협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 교섭의 형태는 때로 우리 한국인들을 피랍, 즉 납치의 표적으로 오히려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납치하면 돈이 생긴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룰을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정교한 방식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직접 협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직접 공개적인 협상으로 국제 룰을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그런 것은 피하도록 지혜를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하다면 특수부대를 동원해서라도 무력으로 빼올 수 있는 그러한 또 힘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명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12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2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해외 여행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명을 보호받는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해외에서 일어난 이 생명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협상 수법을 동원하기는 해야 합니다. 뭐 공개로 비공개로 또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현재 세계 현상을 보면 대부분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피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피랍되었을 때 특수한 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는 위험 지역에 여행한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 국민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홍보만 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 갔을 때는 못 가게 하는 특별한 그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해외 국민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 여행할 때 또는 해외 주재하는 우리 상사원들 또 유학생 뭐 이러한 경우에 철저한 보호를 위한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님과 별 의견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1인데요. 외교관 수는 우리의 2배입니다. 이제 우리 외교도 정무 외교로부터 통상 경제 외교와 두 번째 우리 국민 보호 외교로 중점을 옮겨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키우겠습니다. 경쟁력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외교가 힘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도 만들어야 하겠고 1년에 1200만 명이나 되는 해외 여행객 그리고 800만 명의 해외 교민들을 보호하려면 강한 외교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외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해외 원조에 인색한 나라라는 그런 국제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ODA라고 하는 해외 후진국 지원하는 이 예산 OECD 30개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통령 되면 임기 중에 그래도 중간 정도로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받고 그리고 외교 역량을 키워서 우리 1200만 여행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그런 외교력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네. 이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의해서 우리 동포들이 많이 피랍이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뭐 최선의 방법은 교민들이 그런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번 그 석방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물론 뭐 몇 명이 희생을 당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한 귀환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선의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할 때 어떤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여기 국가정보원 대표가 가가지고 마치 그걸 어떻게 뭐 자기 과시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가 체면에 많은 손상을 주고 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고요. 정말 이 테러 단체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하고 경제적인 목적 이 동시에 추구하면서 납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유의해가지고 우리 국가 체면이 손상이 안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하든 꼭 생명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해적들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어부라든지 이렇게 납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그 해당 기업하고 정부가 긴밀히 연계해가지고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문국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예방할 것이 있고 또 해결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사후관리 차원의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 세계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뻗어나가야 됩니다. 로마가 유럽의 한 구석에 있었지만 전 세계로 길이 통하고 문화가 또 언어가 통하고 모이는 것이 되다 보니까 천년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가 너무나 적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다언어 정책을 국가가 지원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한류의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젊은이들을 지원은 하되 그분들이 현지 문화라든가 현지의 종교, 언어를 잘 적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와 민간의 대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외교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경찰이라든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10만 명 이상 해외로 나가서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에 앞장서기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네, 오늘 UCC 동영상 질문, 피랍 사태가 만약에 한국의 피랍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끝으로 권영길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피납 상황 왜 일어났습니까? 그 전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비참한 죽음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 군대 거기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 파병하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파병하라고 하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미국의 뜻에 따른 겁니다. 미국 뜻 따르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중동에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됐습니다. 겨우 대책 세운다는 것이 우리 여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군대 철군해야 됩니다. 파병 연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병할 때 우리 정동영 후보께서도 한나라당과 앞장서서 이게 파병 동의했었습니다.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우리가 미국의 용병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파병 처리할 때 그때 앞장섰으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상황 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동영 후보 선거 때가 되니까 말 바꾼 것 아닌가 싶은데 선거 끝나면은 또 어떤 말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선언들의 문제는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종합적인 외교적 대책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중동 땅에 우리가 못 가서는 안 됩니다. 철군해야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 이 정치 분야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이 그것인데요. 각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 순서는 이명박 후보 차례시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력 구조를 내놓고 4년 중임제를 내놓았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4년제도 장단점이 있고 5년 단임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물론 내각 책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헌법 개정을 반드시 한다면은 권력 구조만 가지고 다뤄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다룬다면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맞는 여성 문제 또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은 저는 매우 신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 다음 정권에 있어서는 경제를 살리고 또한 국민 통합을 매우 중요시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국민으로 또 분열된다면 모처럼 중요한 문제가 소홀히 수 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에 관한 것은 신중히 다루되 국민 의사를 물어서 해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정동영 후보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4년 중임제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지 4년 중임제가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요구가 있어야 개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정신이 아직 다 뿌리가 안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주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의 인권 유린 이런 거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헌법 정신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김경준 씨의 혐의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 협박하고 회유해서 진실을 생매장해버리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서 분노합니다. 바로 이런 것 국민의 품으로 돌려줬는데 검찰권이 이명박 후보의 품으로 들어가 버린 것 이런 것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고친다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헌법 35조 3항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국민은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주거권으로 못 박는 등 좀 가족 행복을 위한 인간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 후보께서 1분 30초간 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른 후보들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슨 경제 정책이나 경제 논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가장 이 후진적인 정치가 국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가장 비효율적인 정부가 시장을 억압했기 때문에 오늘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주화의 지평이 열린 이래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임기 1년 남겨놓고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심으로부터 고립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그냥 밀어붙이면 다 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시대에 이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선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통일도 국가의 비전이나 장기 전략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복지 등 이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잘 조화롭게 균형을 시키는 이런 내정은 다수당의 대표가 자동적으로 내각제 형태의 총리가 돼가지고 정부도 구성하고 의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국가 리더십이 붕괴되는 일이 없이 우리 정치가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일단 4년 중임제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왕적 그런 대통령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고요. 국가의 큰 위기를 종종 초래하고 합니다. 분권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고쳐져야 되고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총리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년제를 했을 때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행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이라든가 감사권을 제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허가권이 결국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막고 모든 대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몰려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은 비단 정치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온 국민이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현재 5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은 우리 같은 규모로 본다면 150명 선까지도 늘릴 수 있는데 이것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100명 선까지 올림으로써 여성 전문가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해서 투명한 사회 또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네,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답변 1분 30초간 해주십시오. 4년 중임제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구조 바꾼다고 우리 국민의 삶 나아집니까? 관계없습니다. 저는 평화 통일의 시대, 특권 없는 서민 시대를 위한 평화 통일 헌법, 민생 헌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 헌법 만들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생 해결을 위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 후보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명문화되는 헌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정동영 후보께서 헌법에 주거권 도입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공개념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민간 분양 원가도 반대하셨고 또 부동산 공개념 도입 반대하셨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그대로 언제까지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후보께서는 여성 평등 문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관기 발언, 마사지 걸 발언으로 분노한 여성들께서 우리 이명박 후보의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평화 통일 민생헌법 만들어야 됩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끝으로 이회창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네. 권력구조 문제는 지금 4년제냐 단임제냐 또 지금의 대통령제에 그냥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87년 이래 지금까지 계속된, 저는 이것을 87년 체제라고 말합니다만은 20년의 이 문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국가 개조의 대그림을 그려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한 개혁과 또 획기적인 분권화로 연방제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 구조로 바꿨으면 좋겠다. 싱가포르, 핀란드 같은 나라들, 작지만은 국가 경쟁력 1, 2위의 소위 강소국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5개, 6개의 핀란드 또는 싱가포르가 합친 것 같은 그러한 강소국 연방제로 만든다면은 우리는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같은 중요한 국가 단위 업무만 갖고 지방에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경찰권, 조세권 모든 것을 넘겨서 각 지역이, 지방이 싱가포르나 핀란드처럼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5개, 6개의 싱가포르가 핀란드가 합친 그러한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조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보다 크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국가 개조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진지하게 그리고 또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6 후보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각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1분간 해 주시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말 우리 많은 한국인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공약과 정책, 비전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1분씩 순서는 정동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 바뀌어야 한다 하는 변화, 그 소망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미래로 가는 변화여야 합니다. 나쁜 변화는 안 됩니다. 과거로 가는 변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제가 기자하고 정치인하면서 50개국 이상 발로 뛰고 그리고 선진국 어떻게 잘 사는지 봤습니다. 선진국은 2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거리가 깨끗하고 지도자가 깨끗합니다. 2번째는 신뢰가 두텁습니다. 인감도장, 무슨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안 씁니다. 개인의 서명이면 족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 그것이 선진국의 징표입니다. 부패, 거짓말, 정경유착시대, 저는 나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입니다. 네, 다음 이인재 후보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19일은 선거혁명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국민을 괴롭혀온 거짓말하는 세력, 낡고 부패한 세력을 국민의 힘으로 밀어뜨리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흘리며 혁명을 해야 했지만 이제 조용한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유력한 후보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또 그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나가서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가서 국가를 지도해야 될 분들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은 가장 탄압받고 서러운 야당입니다. 또 저희 이인재는 노무현 정권에 가장 반대하고 강력히 맞서 투쟁했고 정치 보복을 당해온 서민의 아들입니다. 민주당과 이인재를 통해서 선거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제 문국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건국 이후 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08년은 새로운 60년을 맞이하는 첫 해입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덜어낼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째는 북핵을 없앨 수 있는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북미 수교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부패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패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셋째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짐을 덜어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중소기업한테 희망을 주고 자영업에 희망을 주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일궈야 됩니다. 일자리 500만 개를 결코 부패와 바꾸지 마십시오. 일자리 500만 개를 무능과 바꾸시지 마십시오. 청년 실업을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면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당당하고 위대하게 느끼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2002년 노무현 후보 눈물에 속아 지난 5년간 피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켜 가족 불행 시대를 만든 정동영 후보 가족 행복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위장 취업, 탈세, 땅투기꾼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부덕덕한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이명박 후보 대통령 되면은 재벌 부자 귀족 자녀에게는 성공시대이지만은 서민들에게는 기나긴 통곡시대입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겸허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 권영길,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비정규직 없는 나라, 평화 통일의 한반도 시대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저 권영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권영길, 서민이 행복한 시대,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네. 다음 이회창 후보께서 또 마무리 말씀 1분간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얘기합니다. 정권 교체가 정당에서 정당으로 바뀌는 것, 사람 얼굴이 바뀌는 것이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이지러지고 우리가 모두 자존심 잃고 하는 시대를 바꿔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정권 교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신뢰로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의 믿음이고 국민의 믿음은 정직과 신뢰입니다. 이런 걸 얻지 못하는 지도자에게는 국민의 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 이회창은 보시다시피 조직도 세력도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새 시대를 원하는 국민의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가지고 이 새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를 지지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 끝으로 이명박 후보 해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경험이 없고 또 책임감도 없고 말만 무성한 사람들이 정치에는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희망과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조그마한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외국 사람들 중에 지금 국가 원수가 된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말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늘 뒤돌아보고 남을 음해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정당화하는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은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후보들 간 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오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 첫 번째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두 번째 시간은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분야 토론회로 오는 12월 11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